첫 직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통 좋은 회사를 첫 직장으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보통은 좋은 첫 직장의 기준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로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주고 큰 회사라고 하면 좋은 회사인 것 같잖아요. 사람마다 직업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 회사가 나의 능력을 키워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의 직업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직업관에 입각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주는 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제조업체가 많고 제조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주는 회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눈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설비회사에 있다 보니까 온갖 제조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도면을 저한테 보내요. 그럼 도면을 보고 경쟁사의 설비보다 우리 회사의 설비가 더 효율이 좋고 당신네의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검토하고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조회사랑 수많은 제품이랑 그리고 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생산 라인도 보고 뭐 업황이 어떤지, 잘 팔리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냥 한 곳의 제조회사에 다니는 분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제조회사가 나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제조업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한 대에 몇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큰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몇만 개 부품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청업체에다 오더를 주고 그 업체는 또 그 밑에 하청업체에다 오더를 주고 이렇게 줄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가끔 무슨 현대자동차 1차 벤더다 2차 벤더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더 가깝게 올라올수록 더 많은 오더를 받아서 부품을 생산하고 또 밑으로는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더욱 커집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도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급인은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일이 완성되면 수급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급인이 갑이고 수급인이 을이죠. 이 둘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여기서 도급인은 그러니까 갑은 수급인, 을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결과만 갖고 오면 돼요. 맨 처음에 이렇게 일을 따낸 수급인을 원청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청업체는 자기도 너무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청업체에다가 나눠줘요. 여기서 하청업체는 하수급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청업체에 대한 개념을 아셨으면 하청업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수급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비교적 수동적이고 의존적입니다. 하청업체가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뉴스 보시다 보면 하청업체 눈물, 하청업체에게 갑질 논란 이런 기사는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액정이 접히는 핸드폰 나오죠. 혁신을 요구하는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애플 연구소에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액정이 접히는 핸드폰을 기획 설계했어요. 그렇다면 핵심 기술인 접히는 액정을 양산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겠죠. 애플 입장에서는 품질도 좋아야 되고 생산량을 맞춰야 되고 납기도 짧아야 되고 가격도 저렴한 이런 공급 업체랑 거래를 하고 싶을 겁니다. 보통은 입찰을 하는데 이때 애플이 요구하는 뭐 수량, 납기, 가격, 품질 이런 요구사항을 경쟁사보다 더 경쟁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 있는 하청업체겠죠. 만약에 접히는 액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많은 핸드폰 브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돈방석에 앉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제조업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취준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제조업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기초로 해서 취업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업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죽어도 중소기업은 싫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회사를 지원하실 때 수많은 업종의 다양한 회사가 있죠. 최종 소비재보다는 어떤 중간재 업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소비재는 사람들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뻥튀기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종 소비재 완전재인 자동차 회사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중간재 회사가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물론 취준생의 입장에서 산업을 잘 이해하고 어떤 중간재가 있고 이 중간재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인지 경쟁력이 있는 하청업체인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친구나 지인이나 주변에 현직자분들 계시면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한다면 알짜배기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완전재 회사에 들어갈 노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만 들이고도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나만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곳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체는 문과생보다는 이과생이 강세예요. 이과생이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하청업체에 입사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설비를 다룰 줄 안다든지 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자기만의 전문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문과생의 경우에는 이과생보다는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죠. 그런데 기술자가 될 게 아니면 기술은 어느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문과생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연관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만 유통되던 핵심 기술을 언어적 장벽을 뚫고 해외로 수출을 한다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선사해 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좋은 자신만의 이력으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하청업체면서 중소기업이다 싶으면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돈 버는 시스템이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개인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기업은 그나마 대우라도 좋은데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거대 산업군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맨날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입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단점과 중소기업의 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중소기업 하청업체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배워서 뭔가 사장급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거나 안주하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가지 여건이 안 돼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를 못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설계도면을 받는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받는 업체가 아니고 설계도면을 그리는 업체,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업체가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업무 환경입니다. 전전 영상에서 기획적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시장의 니즈를 읽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품을 설계하고 시장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굿즈 회사가 여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신다면 중간재보다는 소비재 업체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재 업체는 어떻게 보면 받아서 하는 개념이고, 소비재 업체는 같은 맥락으로 최종 완성품을 시장에 내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크면 더 배울 것도 많고 좋겠지만 중견급 이상 되는 소비재 업체는 그만큼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력도 매우 높아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고르실 때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중간재 업체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소비재 업체가 중간재 업체보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다양한 산업군에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의사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본인의 성향과 직업관, 가치관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단순히 무슨 클립, 나사, 종이 이런 제품보다는 뭔가 나만의 감성을 녹일 수 있는 분야가 좋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그 산업군과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 답을 내려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뭔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왜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됐는지, 퇴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